다들 내 사업이 잘 될 생각만 하지 안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덕션 비즈니스가 벌 때는 1,000만 원 버는데 잃을 때는 수억 원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리스크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신생업체라면 특히 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브레이크 좀 걸어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얘기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제작 거래 중개업을 7년째 하고 있는 비드폴리오 대표 이은호입니다. 비드폴리오에는 지금 500곳이 넘는 영상 제작사들이 파트너스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만난 업체는 1,000곳이 조금 덜 됩니다. 많은 업체들의 성장 과정도 함께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망했습니다. 이 망하는 것의 등급을 좀 나눠볼까요?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크래쉬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남들은 2주 만에 끝낼 일을 우리는 4주 걸렸으니까 돈을 2배 더 주세요 라고 하면은 고객이 돈을 2배 더 줄까요? 아니면 다른 업체 찾아갈까요? 생산성 게임에서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영상 제작 프로젝트의 예산은 천차만별입니다. 일당 10만 원짜리도 있고 수천만 원짜리 브랜드 필름도 있고 수억 원대의 광고도 있습니다. 이 금액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질적인 영역에서 오는 겁니다. 기획 연출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또는 내가 만든 결과물을 나 말고는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할 대체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기회를 클라이언트가 잘 안 줍니다. 양적인 것만 기대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독판을 만드시곤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거는 처음부터 나에게 질적인 영역을 기대하고 나는 그걸 증명해내고 더 큰 기대를 하고 다시 증명해내기를 반복하는 질적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나오는 거죠.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작업자에 머물다가 사업을 종료하곤 합니다. 여기까지는 시장에서의 역량 부족으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드랜딩. 비드폴리오의 파트너스 가입 신청 기준으로 업력 1년차 미만은 받지 않습니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1년을 돌려보지 않으면 재무적인 관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1년을 돌려보고 세금도 딱 내봐야 이게 매출에서 이익을 남기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재무적인 관점이 어렴풋이나마 생기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TF를 꾸려서 일이 끝나면 N방에서 나눠 갖고 끝납니다. 근데 사업체를 차린다는 것은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업체를 차린다는 것은 공장을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영상쟁이가 아닙니다. 영상공장 공장장 되는 거예요. 경영자입니다. 손익분기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공장의 가동률은 몇 %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매출에서 영업이익은 몇 %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됩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한 30명 정도 만나야 한두 분 정도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게 회사의 목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업체가 지속이라도 되려면 재무적인 관리 능력은 꼭 필요합니다. 매출 났다고 그게 다 내 돈인 줄로 알고 좋아했다가는 정산한 뒤에 돈이 하나도 안 남거나 또는 손해를 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자, 1년차 미만을 안 받는 이유들 중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열정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열정이 3년차 될 때까지도 지속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열정은 식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식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열정만으로 달려듭니다. 그렇게 열정으로 달려드는 업체가 3년차에 접어들면 세상에 쩔어가지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을질이라는 게 원래 이렇죠 뭐.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화가 납니다. 상당한 오해가 있으십니다. 왜 내가 갑질을 당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 감정노동에 가까운 관계를 감내하는 것이 이 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완전 틀린 생각이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거래 주도권을 진 사람이 갑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상에는 돈을 주는 사람이 갑으로 명시가 되겠지만 실제 거래 관계에서는 내가 결정권을 가져야 된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서의 도메인 리더십을 가지는 것, 내가 진행하는 사업의 결정권을 가지는 게 사업이지, 남이 시키는 거 하는 거는 그건 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용역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으로는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든 압도적인 공급 역량이든 아니면 사용 관리 능력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이 시장에서 정말 매력적인 내가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매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연료를 태워야만 가는 엔진에 나를 스스로 태워놨다.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케이스는 모멘텀을 잃은 겁니다. 계속하더라도 풀칠 정도는 하겠지만 이걸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현타가 오는 시점이죠. 사업 초기 때만큼 기세가 나오진 않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치고 나가려고 하니까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을 종료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이 네 케이스들은 망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사업을 종료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업을 청산할 때 창업주 본인이 종료를 결정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크래시 단계로 망하는 케이스들은 창업주 본인이 폐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폐업 당하는 겁니다. 크래시 단계로 폐업할 때는 멘탈이 완전 털려서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이 20명이 있다 그러면은 고정비가 한 달에 1억이 나갑니다. 고정비 한 달에 1억을 근무일로 나누면은 20일로 나눠서 하루에 5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하루에 500이면 1시간에 60만 원, 1분에 만 원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내가 만든 영상 공장의 고정비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거를 20명까지 키운 뒤에 깨닫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사업체를 숫자로 평가해 보면 경영 지표가 아주 불량합니다.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 자체가 없고 뻔하디 뻔한 경영 지표들도 점검해 보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을 지표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업체를 경영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저 장사의 규모가 조금 커졌다. 근데 장사의 규모가 20명까지 커져서는 안 됩니다. 크래시 단계로 망했던 업체들 패턴 대부분 똑같습니다. 작은 팀으로 보통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보상을 엠빵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커지고 공장의 고정비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은 기여도를 다르게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높은 기여도를 책정하게 되죠. 공장을 만들어 놨고 이거를 굴리게 되면 돈 버는 기계인데 놀리게 되면 완전한 지출이기 때문에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세 가지 시도를 합니다. 영업부서를 만들어서 고객을 따오라고 역할을 주고요. 기획 전담팀을 만들어서 입찰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마케팅 담당자를 뽑아서 광고비를 지출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셋 다 실수입니다. CAC, Customer Acquisition Cost,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늘리는 실수입니다. 고객을 새로 발생시키면은 이게 성과가 나온 건 줄로 착각하고 이 세 가지 역할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나눠주기도 했다면 그거는 더 큰 실수입니다. 고객을 데려오는데 돈을 이렇게 쓰면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고객을 데려오기도 전에 돈을 썼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동률 100%를 채워도 돈이 남지 않거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급격하게 성장했다면 이게 실수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순간이 언젠가 다시 올 거라고,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기대대로 절대 안 되죠. 오히려 수요는 바뀌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만원, 시간당 60만원, 1분에 1만원씩 날아가고, 여기서 민기적거리게 되면 두 달 민기적거렸다가 2억이 손실나고, 세 달 민기적거리면 3억의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가 되면은 이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업계에서의 신뢰 평판, 바닥을 찍기 때문에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자, 실수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수요의 증가에 따른 통제할 수 없는 규모의 공장을 만든다. 두 번째, 커져버린 공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CAC를 더욱 낭비한다. 세 번째, 영업 통제권이 없는 상태로 조직 규모를 더욱 키운다. 재무관리, 지표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실수 1번, 갑작스런 수요 폭증 사례로 전 국민이 아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꼬꼬면과 허니버터칩. 꼬꼬면은 선풍적인 인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꼬꼬면을 한 번씩 맛보여드렸죠. 하지만 국민들은 꼬꼬면을 한 번씩만 사 먹고 재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사키 짬뽕도 시장에 나오면서 하얀 국물 라면의 시장을 또 나눠 가졌죠. 이 투자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신설된 공장을 놀리게 된 손실이었다라는 것을 식품업계 전체가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온 허니버터칩은 아주 소극적으로 공장 증설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이거는 반짝임기일 뿐이야. 한번 먹어보면 재구매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장을 증설하지 않았고, 영광의 시대에 돈을 쓸어 담지 못했으나 적어도
공장 증설한 후에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손실은 피할 수 있었다. 실수 두 번째, 우리가 공장을 증설하기 전에 이 수요가 영속적인 건지를 한번 따져야 됩니다. 늘어난 수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지를 총액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총액이 일시적인 거다 또는 크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당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정비를 늘릴 게 아니라 변동비로 진행을 한 다음에 공급 자원을 다시 해산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장을 급격하게 키워버렸고 그리고 커진 공장의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CAC를 낭비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판단인데 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업체들도 CAC를 제로로 수렴시켰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도달했었거든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CAC를 줄였기 때문에 성장했었는데 성장하고 나면은 우리가 잘했던 방식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수요를 공략합니다. 수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요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공급을 꾸립니다. 공급 자원들을 구성해서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영상 제작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이 알아서 찾아왔고 재방문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고객 확보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 구성만 잘하면 고객 확보 비용이 나갈 필요가 없었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신규 고객의 영업 파이프라인이 뚫린 거든 재방문율이 높아진 거든 어느 쪽이든 간에 가동률을 10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했던 방식을 이미 다 경험을 해놓고 이 방식을 완전 버리고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실수, CAC를 제로로 수렴시키고 가동률이 100%를 넘기게 되면 영업 통제권을 가집니다. 싫은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마진 안 좋은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영업 통제권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원하는 조건에 원하는 시점에 시작할 수 있는 게 영업 통제권이고 거래의 결정권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가 아니라면 안 받아도 됩니다. 돈 많이 남고 재밌고 성장에도 도움되는 프로젝트만 골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질적 성장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진다. 이게 도메인에서의 리더십입니다. 영업 담당자, 기획 전담팀, 마케팅팀 만들면은 거래 결정권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흔하디 흔한 정말 특색 없고 남들도 다 하는 경쟁력 없는 영상 공장이 될 뿐입니다. 실수 4번. 경영의 실력이 없는 상태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조직을 키워놓고 몰랐다. 사장이 처음이라서 그랬다.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변명이 됩니까? 변명이 안 됩니다. 사장은 숫자가 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것, 몰랐던 것, 이거 다 방망경영이라고 말합니다. 망했던 업체들 모두 다 방망경영하고 있었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업체를 하더라도 방망경영하고 있다면 재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적자인 상태인 업체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망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수요는 바뀝니다. 코로나가 옵니다. 고객의 발주 경향은 바뀝니다. 매체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계속 바뀌게 되고 그 매체 안에 들어갈 영상 콘텐츠의 형식도 또 바뀌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외부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예측도 불가합니다. 누가 예측합니까? 코로나 올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민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은 영속적인 수요에 공급해야 된다. 내가 꾸려놨던 공급이 수요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성장했던 시기를 겪어보신 분들이 겸손을 잃고 자만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그게 실력이었다. 내가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꾸리고 구성하고 상품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실력으로 이거를 사업을 만들어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증명하시려면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수요가 바뀌면 그걸 다시 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우연찮게 한번 원스타 원더로 사업이 물꼬가 텄었고 근데 그거를 다시 해내지 못한다. 그거는 그냥 시기적으로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성장하는 업체들은 모두 다 이 순환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수요에 최적화된 공급 자원을 꾸리고 구성한다. 두 번째, 영업 파이프라인 구축과 재방문율 달성으로 CAC를 더욱 줄인다.
CAC가 안 나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가동률을 100% 달성하고 선택과 집중합니다. 엣지를 갈고 닦고 질적 성장의 선순환 구조 만들어내서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업체들은 이 방식으로 성장했고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성장의 순환고리 CAC를 낮추는 것만이 답입니다. 이게 마켓 포지셔닝입니다. 이게 마케팅입니다. 이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을 영업이나 또는 입찰 제한이나 광고비를 쓰는 거를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요에 맞춰서 우리의 공급을 최적화시키는 것만이 마케팅입니다. 이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돈 써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은 대표님한테 이 일을 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영상쟁이, 잘 만드는 영상 제작자, 시장의 공급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요 공급이 맞지가 않네요. 이거를 해내는 역할을 대표님이 맡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남들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했을 때 부가가치를 그만큼 취할 수 있는 거고, 시장에는 여전히 이 역할을 할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꾸려내는 일은 우리 대표님밖에 못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대표님인 겁니다. 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 회사에 망할 조짐이 있진 않을지 점검해 보시라고 체크리스트 준비해 봤습니다. 주요 지표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재무적인 건전성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한번 굴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망하기 직전인 수요 급감의 시대가 오게 된다면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대표님 많이 없으시다. 그래서 지금 임종체험한다 생각하시고 체크리스트 한번 굴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완결된 버전은 아니고 업데이트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댓글에 텍스트로 붙여넣겠습니다. 대표님들과 경영적인 고민하면서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되면은 또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하지 말고 오래오래 장사합시다. 감사합니다.